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중국 AI 딥시크발 폭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하락했던 이유는 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어제였죠. 무기한 선물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97% 이상, 이더리움 솔라나 94%, 93%가 다 청산이 됐죠. 롱이 청산됐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엄청난 확신으로 지금부터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고 큰 돈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다 담보가 쓸려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물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선물 옵션은 10번에 9번 잘해도 결국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99% 이상은 다 망할 것이다. 이거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드립니다. 또 하나의 분석 업체죠. 글래스노드에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밑으로 가서 롱 포지션 청산이 급증했다. 이게요, 지난 3개월간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뭐 이런 소리들이 들렸겠죠. 청산됐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마음이 힘들었으면 남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7일 만에 이더리움, 이게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0만 달러도 실은 안 되거든요. 어찌됐건 근데 그 시점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팔아서 여러 가지 포드를 조장하는 데 일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 사실 아서 헤이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 중국의 딥시크, 저기 특히 이제 우리 미국의 빅테크들 AI, 이제 AI에 대한 그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딥시크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기했던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치면요. 미국의 애플이 있고요. 그 밑에 한국의 삼성전자 핸드폰이 있는데 그 밑에 샤오미가 치고 나온 거죠. 근데 성능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AI에서 지금 똑같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초창기거든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 AI, 그리고 미국 채권만 왜 그렇게 열광을 하냐? 혹시 우리가 뭔가 좀 속고 있는 건 아니야?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AI 기술주에 너무 거품이 많이 낀 거 아니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보니까 챗봇이랑, 그러니까 챗 GPT죠. 별 차이 없던데? 오픈 AI랑 별 차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 미국 기술주에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한때 이렇게 쑥 이제 그 언론을 도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나 특히 이제 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밤에 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주식들,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나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주가 한 10% 이상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주식이 또 그렇고 코인도 가격이 많이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뉴스는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솔깃하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소식, 이게 크게 두 부류의 반응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 신이시여 제게 또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를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이거 무슨 날벼락이냐. 예, 끝났다. 진짜
이제 그만 선동하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불평, 원망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전 나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이콥 킹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보니까 코인 하락론자, 비관론자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미국의 증시가 떨어졌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 일본에서 금리 올렸으니까 쌌던 일본의 그 엔화 빌려서 뭐 해외에서 주식 사고 채권 샀는데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 친구들 비투했던 애들이 청산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게 작년 8월 5일자였죠. 블랙 먼데이.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청산이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보통 폭락은요. 생각했던, 기대했던 악재에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확률적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블랙 스완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생각보다 아주 공포가 극심해져서 순간적으로 훅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에요. 시그널을 거의 뭐 한 달 이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시장에 거의 확정적으로 줬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장에 반영이 됐다. 글쎄요, 뭐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락할 때는 하락에 대한 이유가 한 10개, 20가지씩 원래 나옵니다. 상승할 때는 미국에서 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됐대. 뭐 리플이 들어갈 수도 있대. 그냥 이유가요. 수도 없이 실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럴듯한 것도 사실입니다. 코인데스크 여기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블탑 패턴을 지금 찍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블탑을 이렇게 찍고 넥라인 그러니까 이제 목, 어깨 부위에서 밑으로 쭉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코인데스크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의견입니다. 코인데스크가 또 하나의 데이터를 냅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물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다. 이것은 약세장의 신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3%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선물이요 3.5% 이상 지수가 뭐 이제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 주가도 개장하기 전에 10%가 떨어졌었죠.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 전략 준비금 확정이 아직 안 됐다. 중국의 딥시크 뭐 AI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크립토에서 세 가지 주요 언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인데스크, 두 번째는 코인텔레그래프, 세 번째는 더 블록입니다. 다 메이저 언론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독 코인데스크에 가보시면 약세장이야, 이제 시작됐어, 도망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서 헤이즈는 또 하나 예측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도 떨어졌다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해 말은 결국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뭐 다 의견이죠. 뭐 의견은 누구나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지금 8%, 한 10%만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후들후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7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치면 비트코인이 대략 1억 원 언저리까지 떨어진다.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30에서 35%입니다. 비트코인이 35%가 떨어진다? 그러면 보통은 뭐 도망친다, 힘들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 아마 하겠죠. 근데 이 앞에 겁을 잔뜩 집어먹었기 때문에 올해 말에 25만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뭐 우리 돈 3억 후반 4억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저는요, 결국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핵심은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지식에서 옵니다. 지식을
그냥 보통 어디서 주워 들었대. 누가 뭐 투자했는데 그게 뭐 미래를 바꿀 이런 언론 기사를 몇 줄 읽으시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유튜브 저희가 하고 있지만 유튜브 한 편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소 1만 시간 이상 공부를 쏟았냐? 경험을 했냐? 실패도 했냐?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 지난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경험이나 관행 등에 의해서 자연스레 내 몸에 체득된 것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죠. 우리 이제 뭐 부모님 세대들 아니면 뭐 40대 중반, 50대만 넘어가도 살면서 부동산이 크게 폭락했던 기억, 실은 폭락을 했거든요. 2008년, 또 2022년, 23년 그 기억은 거의 짧고 평생 올랐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특히 서울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1번 믿음이 됐건 2번 믿음이 됐건 어쨌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폭락을 견딜 수 있고요. 심지어 쌀 때 더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코인 투자는 그래서 아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업비트 계좌, K뱅크 열어서 뭐 코인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비트코인 진짜 7만 5천 달러, 7만 달러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떨어진다면 저는 그때가 성공과 실패자라 엇갈릴 수 있는 갈림길이다. 제가 계속 디스코 팡팡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흔들지, 얼마나 흔들지, 높이는 얼마나 이렇게 흔들지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 5천 6천인데 저 3억 4억 갔을 때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1억 5천 6천인데 반토막이 나드나 뭐 마이너스 30%가 됐을 때 그때 진짜들과 가짜들이 나눠집니다. 그게 소수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누군가가 세상이 끝났다, 무너진다라고 외쳐도 그냥 마이웨이로 걸어가십시오. 누군가의 말, 저희들의 말 참고에 불과합니다. 뭐 이런 친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런 얘기는 좋으면 그냥 취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끝났다, 코인판 하락장 시작이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악재가 뭐 터졌는데 그냥 자기 길을 가십시오.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 뭐 누가 뭐 말리거나 하시는 분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소액 추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기분이 매우 좋았을까요? 사는데 밑에 이제 걸려진 게 다 사지고도 밑으로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살 수 있죠. 근데 뭐 돈이 뭐 무한정 있습니까? 사는데 찝찝한 게 뭐다? 저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해요. 팔 때는 어떻습니까? 코인, 전량 우리가 매도를 해야겠죠.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팔아야 이게 수익입니다. 들고만 있으면 미실현 수익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전량 팔았다고 치겠습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팔렸을 때 더 올라가는 게 뭐다? 당연하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전 드립니다. 매트릭스 포트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구간이 매수하기에 좋다. 그러면서 통계 자료를 가져옵니다. 22년 말 강세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에 월간 하락이 마이너스 10%가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치면 월간으로 대비했을 때 하락률이 30%까지도 비트코인이 떨어지지만 지금은 상승장이다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월간 하락률이 한 10% 정도 언저리 오면 그냥 매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10%가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20%, 30%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뭐 이게 당연한 거죠. 뭐 시총이 크기 때문에 몸집이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이 이렇습니다. 올해 상승장을 이제 우리가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을 뭐 이제 많이 올랐을 때 1분기에 저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2월이든 3월이든 이게 4월로 넘어가든 뭐 거의 뭐 전량 매도할 각오를 하고 일단 팔려고 합니다. 그때 오른 코인 위주로 물론 팔겠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냥 위로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럼 뭐는 팔고요. 뭐는 팔릴 거고 뭐는 안 팔릴 겁니다. 상황 봐서 아마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은 시장을 떠난다 게 제가 코인판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자를 그냥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전 투자라고 봅니다. 좀 기다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비트가 됐건 알트가 됐건 메이저들이 또 추풍낙엽으로 언젠가 폭등이 있으면 당연히 폭락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주워 담아야겠죠.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매년 2월 달에는 올랐다. 그러니까 2017, 18, 19, 20, 21, 22, 23, 24 한 8년을 봤는데 딱 한 번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이더리움이 2월 달에 매우 올랐다. 이게 이제 통계치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걸 뭐 맹신한다기보다는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안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더라면 지난주에 약 2.5조 원의 큰 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왔고요. 4주 연속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와중에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또 샀고요.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3,600억 원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주로 코인 사는데 아마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홍콩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계속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그 라이센스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가 현재 이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죠. 폴란드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폴란드, 엘살바도르, 홍콩 이런 순서대로 비트코인 ATM 기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네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거래소 비트판다는 독일에서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실제 이런 이익 추구를 하는 집단, 회사들의 행동은 뭡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행동은 코인에 정말 올인 하고 있는 매우 적극적인 지금 행동이 실제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ETF 스토어의 CEO도 이번 주도 아마 새로운 ETF 신청이 또 나올 것 같다. 이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또 그다음 뭐였습니까? 도지코인 누군가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 더 신청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알트코인 ETF는 왜 신청할까요? 당연한 얘기죠.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팔기 위해서 팔 때 나오는 수수료, 보관할 때 나오는 보관 수수료, 환매할 때 나오는 환매 수수료 가져가려고 이거 ETF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한때 없어질 유행이라면 월가,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스탠다드 차트들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크립토 전체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지금 다 ETF 나오잖아요. 묶어서도 팔고 뭐 섹터별로도 나중에 나올 거고 탑 10, 탑 20 묶어서 뭐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는 거죠. 저는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숙제를 완료한 사람들은 이런 하락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존버도 능력입니다. 저는 이게 가능할 것이다. 숙제 완료자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과 믿음이요. 뼈속까지 다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옆에서 막 건든다고 해서 쉽게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하고 그냥 내 길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0,000시간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경험, 실패하고 경험해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숙제를 끝낸 사람이겠죠. 더 블록에 의하면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계 대형 은행의 임원입니다. 제프리 캔드릭이요.
암호화폐와 나스닥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비트코인 떨어지면 주워 담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딥시크 중국의 AI 스타트업 그 얘기도 이제 했었죠. 우리는 오는 FOMC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저기 연준에서 아마 금리 동결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QT를 종료한다. 뭐 이거는 저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언급이 나온다면 글쎄요. 저는 괜찮은 시장의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떨어지면 비트코인 사겠다. 지금 이런 언급을 한 거죠. 제프리 켄드릭은 영국계 대형 은행 코인 부서의 수장입니다. 임원급 인사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탠다드 차터드는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2016년 리플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22년, 23년, 24년 전 세계에서 코인 뭐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거, 보관하는 거, 코인 파는 거 전 세계 라이센스를 개별적으로 다 획득했습니다. 누가요? 스탠다드 차터드가. 숙제를 완료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숙제를 완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흘렸던 눈물, 좌절,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죠. 숙제 완료 여부는요.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결과, 행동, 뭐 언론 보도 자료, 사진, 유튜브, 뭐 금메달을 땄다, 뭐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뭐 누가 홈런을 쳤다, 성공 투자를 했다. 사실 이건요. 지난 수년에서 혹은 수십 년간 쌓였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행동과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차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를 하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불장에는 많은 기회나 빠른 수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가 가장 좋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는 2014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당시 가격은 $600, 뭐 당시 한 70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펀더멘탈이 뭡니까 그러면? 펀더멘탈 여기 좀 나왔죠.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초가 뭡니까? 기본.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숙제를 완료한 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노력도 없이 공부는 안 하고 한 번에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영어로 quick money라고 합니다. 단기에 빠르게 한 방에 벌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지한 자, 탐욕에 찌든 자를 시장은 전 절대 용서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2% 제외입니다. 이분들은 운이 좋았거나 절제하는 경우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축복을 거두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14년에 비트코인이 70만 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뭘 가장 많이 후회할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지금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알았습니다.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뭘 가장 후회 많이 할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그때 내가 비트코인 9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에 샀어야 했어. 아니면 비트코인이 2배, 3배 되니까 오 하면서 그냥 팔았겠죠.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면 비트코인 그때 내가 1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투자했어야 됐는데 결국 뭐 이런 이유가 될 겁니다. 후회는 결국 이 세 가지 하나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누가 그러면 2014년도에 바이낸스의 창펑차오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때 당시 뭐 비트코인 1억이 아니라 수십억을 투자했을 겁니다. 본인 집도 팔고 다 뭐 자동차 팔고 비트코인 그때 올인했었거든요. 누구는 이게 됐고 누구는 이걸 못했을까요? 물론 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숙제를 완료했겠죠.
그리고 큰 리스크를 감행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실체도 없고 지금도 비트코인 의심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2014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저는 이것을 현재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도 아니고 지금부터 5년 지나서 그때 가서 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건요, 실은 정답은 본인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돈을 열심히 원화책을 해서 공부를 해서 우량 체인이 뭔지, 우량 코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비쌀 때 포모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쌀 때 꾸준히 모았다가 남들이 파티하고 흥청망청하고 돈 벌었다 자랑했을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팔고 파티장 떠나면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문제는 실천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2025년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간 노력하셨던 거, 고생하셨던 것을 노력하셨잖아요. 힘들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큼은 노력했던 만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